엄마의 인형동화. 멸치의 꿈. 멀고 먼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예요. 바닷속에 700살이 넘은 멸치 대감이 살고 있었지요. 어느 날 멸치 대감은 아주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꿈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멸치 대감이 갑자기 하늘 위로 솟았다가 곧바로 땅으로 떨어졌다가 그리고 하얀 구름이 온 사방에 뭉게뭉게 생기고 겨울도 아닌데 한방 눈이 펑펑 내리지 뭐예요. 그 다음엔 땀이 뚝뚝 떨어지게 더웠다가 온 몸이 으슬으슬 떨릴 정도로 추워지는 꿈이었어요. 잠에서 깬 멸치 대감은 하인 가자미에게 곧장 달려갔지요. 오호, 참으로 요상한 꿈이란 말이지. 얘 가자미야, 혹시 주변에 꿈 해몽을 신통방통하게 하는 이가 없느냐? 듣기로는 망둥이 노인이 그렇게 꿈풀이를 잘한다 합니다. 오호, 그러한가? 그럼 당장 망둥이 노인을 찾아 모셔오게라. 알겠습니다. 그 길로 가자미는 망둥이 노인을 찾아 길을 떠났어요. 여러 날이 지나고 드디어 가자미가 망둥이 노인과 함께 돌아왔지요. 멸치는 망둥이 노인을 보자마자 자신이 꿨던 꿈을 설명했어요. 가만히 듣던 망둥이 노인은 환하게 웃었지요. 이건 필시 아주 좋은 길몽일세. 아하, 길몽이요? 그렇고 말고 멸치 자네가 직접 용이 되어 하늘로 승천하는 아주 좋은 꿈이니 이보다 더 좋은 꿈이 어디 있단 말인가? 게다가 날씨도 마음대로 더웠다 추웠다 하게 만들 수 있는 재주도 부리니 얼마나 좋은가? 제가 용이 되어 하늘로 승천한다고요?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망둥이 어르신, 답답했던 부분이 이제야 시원하게 해결된 것 같네요. 내가 용이 될 몸이라니. 이 여보게들, 잔치를 열 터이니 모두 즐기다 가세. 멸치 대감은 한껏 들떠 잔치를 성대하게 열고 망둥이 노인을 극진히 대접했답니다. 그런데 멀리서 망둥이 노인을 힘들게 모셔온 가자미에게는 정작 멸치 대감이 아무 말도 없었지요. 가자미는 속이 상했어요. 쳇! 멀리서 망둥이 노인을 모셔온 건 나라고. 그런데 망둥이 노인께만 대접을 해? 어휴, 화나. 잔치가 무르익어 모두 즐겁게 즐기고 있을 때였지요. 용꿈은 무슨? 딱 들어보니 흉몽이구먼 뭘. 가자미, 자네 말 다 했나? 용이 되어 하늘로 승천하는 것이 아니라 낚싯줄에 잡혀 하늘로 솟았다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지요. 멸치 대감은 가자미의 말을 듣고 화가 났지만 꼭 참으며 계속 물어봤어요. 그러면 구름은 무언가? 잡은 멸치를 구워 먹으려고 불을 피워 연기가 난 것이고. 그럼 더웠다 추웠다 하는 것은? 그것은 불 위에 올려져 골고루 속살까지 익으라고 부채질해서 더웠다 추웠다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짭짤하게 맛 좋아지라고 소금을 뿌린 거라고요. 뭐 어쩌고 저째? 찰싹! 멸치대감은 그만 화를 참지 못하고 가자미의 뺨을 있는 힘껏 때렸지요. 얼마나 세게 때렸던지 가자미의 눈이 한쪽으로 쏠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다들 얼마나 놀랐는지 망둥이 노인의 눈이 툭 튀어나오고, 오징어는 자신의 눈도 가자미처럼 될까봐 얼른 빼서 숨겼어요. 화들짝 놀란 새우는 등이 굽어버렸고, 메기는 소리를 지르다 그만 입이 쭉 찢어졌지 뭐예요. 그렇게 잔치에 갔던 물고기들은 지금의 모습이 됐다나 뭐라나. 양초를 끓여 먹은 사람들. 옛날 시골에 살던 돌쇠가 한양으로 구경을 왔어요. 때마침 시장에 간 돌쇠는 장 규모를 보고 깜짝 놀랐지요. 역시 한양은 다르구먼. 온갖 신기한 물건들도 많고 말이요. 그러다 돌쇠는 길고 곧게 뻗은 하얀 막대 끝에 불빛이 달린 것을 봤어요. 대체 이게 무슨 물건이래요? 이건 양초라는 걸세. 상점 주인은 양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줬지요. 양초가 무척 마음에 든 돌쇠는 마을 사람들의 선물로 이걸 사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고향에 도착한 돌쇠는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양초를 나눠줬지요. 자자, 한양에서 사온 신기한 물건이어요. 이거 참 고맙구먼. 그런데 돌쇠가 너무 들뜬 나머지 양초 사용법을 알려주는 걸 깜빡했지 뭐예요. 다음날 마을 사람들은 돌쇠가 준 양초 때문에 고민에 빠졌어요. 대체 어디다 쓰는 물건인지 도통 모르겠단 게. 나도 그려. 허옇고 딱딱하고 이 미끌거리는 것을 어디다 쓰는 건지. 이쑤실 때 쓰는 건가? 이 사람아, 이걸로 어찌 일을 쑤시남? 이걸 사준 돌쇠에게 물어보면 고민도 끝인디. 정작 필요한 돌쇠는 꼭두새벽부터 이웃 마을에 가고 없으니 말이오. 그러지 말고 우리 훈장님께 가서 물어보더라고. 그게 좋겠구먼. 훈장님은 이게 뭔지 알고 계실 거요.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훈장님 댁으로 갔어요. 훈장님께서도 돌쇠가 준 이거 받으셨죠? 그럼 받았지. 그럼 훈장님께서는 이걸 어디다 쓰는 건지 알고 계십니까요? 그럼 알고 있다마다. 사실 훈장님도 양초의 쓰임새를 전혀 모르고 계셨지만 체면 때문에 안다고 큰 소리 떵떵 치신 거였어요. 자네들 뱅어라는 물고기도 모르나? 뱅어요? 그렇다네. 뱅어를 잡아 볕에 말린 거지. 그럼 이 위에 달린 실 같은 것은 뭔가요? 그건 뱅어의 주둥이 아니겠는가? 예, 주둥이요? 그럼 이 말린 뱅어를 어떻게 먹어야 하남요? 마을 사람들은 훈장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양초를 이리저리 살펴봤어요. 한양 사람들은 이걸 국으로 끓여 먹는다네. 그럼 몸의 기운이 펄펄 솟는다고 말이야.
그러면서 훈장님은 부인에게 국을 끓여 상에 내오라고 했지요. 길고 딱딱한 초를 탁탁 잘라 끓는 물에 넣고 소금을 톡톡, 간장을 주르륵, 마지막으로 휘휘 저어주면 촛국 완성이에요. 마침내 촛국을 받은 훈장님과 마을 사람들은 서로 먹길 꺼렸지요. 저 훈장님, 국에 둥둥 떠다니는 이 기름은 무엇이래요? 이 사람아, 이렇게 기름이 떠다니니 얼마나 몸에 좋은 국이겠는가. 두말 말고 어서 먹어보세. 결국 마을 사람들과 훈장님은 한 수저 떠서 입에 넣었어요. 아이고 뭐니, 대체 이게 뭔 맛이래? 한양에서 온 생선이라 그런가 맛도 요상하구먼. 근데 목이 왜 이렇게 따끔거리고 아프다냐? 촛국을 맛본 사람들은 목이 따끔따끔하고 배가 꾸룩꾸룩 아팠지만 누구 하나 말하지 못했지요. 그때 이웃 마을에 갔던 돌쇠가 훈장님 집에 찾아왔다가 그 광경을 봤어요. 돌쇠야, 네 덕분에 몸에 좋은 뱅어국도 다 먹어보고 고맙구먼. 예? 뭔 뱅어요? 제가 드린 건 양초인디. 양초? 그것이 무엇이단가? 캄캄한 밤에 불을 붙여 등불처럼 사용하는 거라고요. 뭐라고 불? 돌쇠의 말에 모두 야단이 났지요. 이를 어쩜담 불 붙일 때 쓰는 건지도 모르고 끓여 먹었으니. 잠깐만, 이거 우리 뱃속에 이미 불 붙는 거 아니오? 불? 그 말에 더 깜짝 놀란 훈장님은 쏜살같이 달려가며 말했어요. 여보게들, 일단 뱃속에 불부터 끄세나. 자, 어서 빨리 개울로 갑세. 훈장님 말에 마을 사람들도 개울가로 하나둘 뛰어갔지요. 개울에 뛰어든 사람들 모두 머리만 물 밖에 쏙 내민 채 얼른 뱃속에 붙은 불이 꺼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나그네가 개울가로 다가오고 있었지요. 길을 가던 나그네는 물 위에 둥둥 떠있는 머리들을 보고 화들짝 놀랐어요. 대낮인데 도깨비들이 장난을 치나? 맞다, 이 도깨비들은 담뱃불을 무서워한다고 했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나그네는 걸음을 멈추고 담뱃대에 불을 붙였지요. 이 모습을 개울가에서 본 마을 사람들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저 사람이 우리 뱃속에 있는 양초에 불을 붙이려고 하나벼. 저 불도 붙으면 큰일인 게 서둘러 물속으로 들어가요. 사람들은 서둘러 머리까지 몽땅 물속으로 집어넣었어요. 잠시 후 개울가에 머리들이 사라지자 그제서야 나그네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지요. 역시 도깨비를 쫓을 때는 담뱃불만한 것이 없구나. 이 일을 모르는 훈장님과 마을 사람들은 나그네가 떠나고도 정말 불이 붙을까봐 한참 동안 물 밖으로 나오지 못했더래요. 글쎄. 하늘천 따지 가마솥에 누룽지.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순돌이라는 엉뚱한 아이가 살았어요. 동네 친구들은 순돌이의 엉뚱한 모습을 보고 놀려댔지만 마음씨 착한 순돌이는 신경 쓰지 않고 매번 친구들과 함께 놀고 싶어 했지요.
얘들아, 같이 놀자. 히히.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서당이 생겼어요. 동네 친구들은 순돌이만 빼고 3, 3, 5 서당에 다니기 시작했지요. 아이들은 서당에서 배운 천자문 노래를 부르며 놀곤 했어요. 하늘 천 따지 거무련 누를 황. 순돌이도 함께 노래를 부르고 싶었지만 서당에 다니지 않으니 알 톡이 있나요? 그래서 따라 부른다는 게 하늘 천 따지 가마솥에 누룽지 하는 엉뚱한 노래가 되었지요. 순돌이의 노래를 들은 아이들은 푸하하 바보 가마솥에 누룽지가 뭐냐 하며 놀렸어요. 하지만 자기를 놀리는 줄도 모르고 순돌이는 계속 하늘 천 따지 가마솥에 누룽지 했지요. 한편 이 모습을 본 어머니는 걱정이 되었답니다. 우리 아들도 다른 아이들처럼 서당에 다니면 놀림 당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큰맘 먹고 순돌이도 서당에 보내기로 했지요. 순돌아, 너도 내일부터는 친구들과 함께 서당에 다니도록 하여라. 순돌이는 서당에 다니게 되어 신이 났지만 조금 걱정이 되었어요. 어머니, 서당에서는 책을 읽지 않나요? 저는 글자를 못 읽는걸요. 다 가르쳐 주실 테니 어려운 것 없단다. 그저 훈장님 말씀만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란다. 훈장님 말씀만 그대로? 다음 날 서당에 도착한 순돌이에게 훈장님이 천자문책을 나눠주셨지요. 얘야, 책을 펴보거라. 예, 훈장님. 훈장님은 맨 앞장에 써진 글자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얘야, 하늘 천하여라. 그 말을 들은 순돌이는 잠시 아리송하다가 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렸어요. 훈장님 말씀만 따라하라고 하셨지? 네, 얘야, 하늘천하여라. 그렇게 훈장님의 말씀을 똑같이 따라하는 게 아니겠어요? 당황한 훈장님이 오호, 하늘천만하여라 라고 하자 순돌이도 똑같이 오호, 하늘천만하여라 라고 했지요. 훈장님은 순돌이가 장난치는 줄 알고 어허, 하여라 소리는 매렸다 하며 버럭 화를 냈어요. 훈장님 마음을 모르는 순돌이는 또 똑같이 버럭 화를 내며 오호, 하여라 소리는 빼렸다 했지요. 머리끝까지 화가 난 훈장님은 이런 바보 같은 녀석을 보겠나 하며 회초리를 휘둘렀어요. 순돌이도 똑같이 훈장님께 회초리를 휘두르며 이런 바보 같은 녀석을 보겠나 했지요. 그래서 결국 순돌이와 훈장님은 회초리를 휘두르며 서로를 쫓아가게 되었지 뭐예요. 서당 친구들은 으하하하 배를 잡고 웃으며 편을 갈라 응원하기 시작했어요. 순돌이 이겨라! 훈장님 이겨라! 때마침 아무래도 순돌이가 걱정된 어머니가 서당에 오셨어요.
우리 아들이 잘 배우고 있으려나 궁금해서. 아니. 그런데 순돌이가 훈장님께 회초리를 휘두르고 있으니 깜짝 놀랄 노릇이었지요. 어머니는 훈장님께 싹싹 빌고 순돌이를 데려와 혼쭐을 냈어요. 아이고, 이 녀석아, 글 공부하랬더니 감히 훈장님께 회초리를 휘둘러? 어머니의 꾸짖음에 순돌이는 왕 울어버렸지요. 전 어머니가 시킨 대로 훈장님 말씀만 그대로 따라한 것뿐이라고요. 뭐요? 순돌이의 억울함을 이해한 사람들은 모두 깔깔깔 배를 잡고 웃었답니다. 순돌이 말이 맞네. 그러네. 어른들 말씀 잘 따랐네. 이후 순돌이는 서당에서 친구들과 열심히 글 공부하여 장원급제하였고, 순돌이의 엉뚱한 노래는 놀이가 되어 여전히 재미나게 불리고 있답니다. 하늘 전 따지 가마솥에 누룽지. 무와 바꾼 송아지.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젊은 농부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영차 농부 부부가 열심히 밭일을 하던 어느 날이었지요. 어머, 여보, 이리 와서 이것 좀 보세요. 당신보다 더 큰 무가 있어요. 깜짝 놀란 아내가 소리치며 농부를 불렀어요. 에이, 어떻게 무가 사람보다 크단 말이오? 장난이 지나치구려. 허허허허. 농부는 아내가 자신을 놀리려 하는 말이라 생각하고 웃어 넘겼어요. 진짜예요. 어서 이리 와서 좀 보세요. 허허허, 나 참. 그럼 어디 얼마나 큰지 한번 봅시다. 아내에게 다가간 농부는 깜짝 놀랐어요. 아내의 말대로 정말 사람보다 더 큰 무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순간 잘못 본 게 아닐까 생각할 정도로 커다란 무였지요. 아니, 이럴 수가. 어떻게 무가 이렇게 클 수 있지? 그것 보세요. 제 말이 맞죠? 그렇구려. 어허허. 무가 이렇게 크게 자라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니 이 무를 사또께 가져다 드리는 것이 어떻겠소? 어머,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그렇게 해요, 여보. 그렇게 농부 부부는 커다란 무를 겨우겨우 뽑아 낑낑대며 사또께 가져갔어요. 정말 자네들 밭에서 저렇게 큰 무가 나온 것이요? 예, 참말입니다. 비록 흔한 무지만 제 평생 이렇게 커다란 무를 본 적이 없기에 진귀한 것이라 생각해서 사또께 드리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허허허허, 이렇게 귀한 것을 나에게 주다니 고맙네. 아무래도 하늘이 자네들의 착한 심성을 알아보고 복을 내리신 것 같군. 내 자네 부부들에게 보답할 터이니 잠깐 기다려 보게. 여봐라, 혹시 저들에게 보답할 좋은 것이 있느냐? 예, 사또. 지난번에 들어온 송아지 한 마리가 있사옵니다. 옳거니 그럼 송아지를 몰고 오거라. 예이. 사또는 자신에게 귀한 물을 선물해준 농부 부부에게 감동하여 칭찬과 큰 상을 하사하였어요.
이 소식은 온 마을에 퍼져서 욕심 많은 농부도 알게 되었지요. 나 참, 어떻게 흔해 빠진 무를 바치고 그 비싼 송아지를 상으로 받느냔 말이야. 욕심 많은 농부는 농부 부부가 받은 송아지 때문에 분해서 씩씩거렸어요. 가만히 있어 보자. 그럼 무를 바쳐 송아지를 받았으니까 송아지를 바치면 논 한마지기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욕심 많은 농부는 자신의 집에 있는 가장 힘세고 몸집이 큰 송아지를 몰고 사또께 갔지요. 사또는 욕심 많은 농부가 몰고 온 황소만한 송아지를 보고 또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니, 이렇게 덩치가 큰데 황소가 아니라 송아지란 말인가? 예, 사또, 제 생전 이렇게 큰 송아지를 본 적이 없기에 사또께 바치러 왔사옵니다. 호호호, 이렇게 귀한 것을 2번이나 봤다니 참으로 고맙구려. 내 자네에게 보답할 터이니 잠깐 기다려보게. 아하, 그렇지. 그것을 가지고 오거라. 대체 뭘 가지고 나오라는 거지? 아, 논 한마지기를 준다는 문서라도 써주실라나? 욕심 많은 농부는 논을 받을 생각에 기뻐 자꾸 웃음이 났어요. 하지만 이방이 힘들게 끌고 나온 것은 문서가 아닌 바로 커다란 무였지요. 아니 잠깐만요. 사또, 저에게 보답하신다는 것이 무입니까요? 그렇다네. 이렇게 큰 무 본 적 있는가? 이 진귀한 무를 자네에게 주겠네. 감사합니다. 자신의 꾀에 넘어간 것을 알게 된 욕심 많은 농부는 울지도 웃지도 못한 채 커다란 무를 낑낑 끌면서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빨간 부채, 파란 부채.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노부부가 살았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매일매일 일을 하지 않으면 끼니를 굶을 정도로 가난했죠. 어느 더운 여름날 할아버지는 산속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덥다 더워. 조금만 쉬었다 해야겠다. 할아버지가 나무 그늘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였어요. 풀숲 사이에 떨어져 있는 빨간 부채와 파란 부채를 발견했지요. 웬 부채가 여기 떨어져 있노? 더운데 마침 잘 됐다. 할아버지가 빨간 부채를 펼쳐 붙이기 시작하자 이게 무슨 일이지요? 코가 쑥쑥 커져 방망이만큼 길어졌어요. 아이고, 이 코가 왜 이러는 거야? 할아버지는 너무 깜짝 놀란 나머지 반대 손에 있던 파란 부채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길어졌던 코가 쑥쑥 줄어들었어요. 이거 그냥 부채가 아니라 신통방통한 요술 부채로구먼. 할아버지는 요술 부채를 들고 서둘러 집으로 갔어요. 때마침 마당에서 일하고 있는 할머니를 본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놀래주고 싶었어요. 가만히 있어 보자. 여기 숨어서 요렇게 빨간 부채를 붙이면. 아이고, 이 코가 왜 이리야? 내 코. 할머니는 갑자기 쑥쑥 길어지는 코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크크크, 아이고 우습다. 그러면 이쯤에서. 다시 할머니 얼굴에 파란 부채를 붙이자 길어졌던 코가 쑥쑥 줄어들었지요. 아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도깨비들의 장난인가? 아이고 무서워라. 갑자기 잔꾀가 생각난 할아버지는 기뻐했어요. 오라라, 요거 잘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겠구먼. 할아버지는 그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인 김영감 댁으로 갔어요. 아무도 모르게 살금살금 집 안으로 들어간 할아버지는 대청마루에 앉아 쉬고 있는 김영감 얼굴에 빨간 부채를 살랑살랑 붙였어요. 그러자 김영감은 점점 길어지는 코를 보고 난리가 났지요. 아이고 내 코가 왜 이러느냐. 그날로 김영감은 길어진 코 때문에 몸져 눕고 말았어요. 얼마 후 김영감은 자신의 코를 고쳐주는 사람에게는 재산의 반을 주겠다고 발표하였어요. 전국에서 유명하다는 의원들이며 무당, 심지어 스님도 용을 썼지만 코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어요. 김영감의 시름은 점점 깊어져 갔어요. 영감님 안에 계시오? 그때 할아버지가 물바가지를 들고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지금은 아무도 만나기 싫으니까 나중에 다시 오시오. 김영감은 길어진 코가 부끄러워 이불을 눈 밑까지 끌어덮고 있었어요. 제 얘기를 들으면 생각이 달라지실 텐데요. 그래도 원치 않으시면 돌아가겠습니다. 대체 무슨 얘기길래 그러는지 드러나 봅시다. 할아버지는 물바가지를 내밀며 차근차근 이야기했어요. 이 물은 귀한 샘물이온데 코 고치는 데는 그만입니다. 그게 정말이오? 이 샘물만 마시면 코가 다시 작아질 수 있어? 김영감은 좋은 소식에 눈을 번쩍 뜨며 물었어요. 참말이오. 제가 이웃 마을에 사는 그 최판서 어른 코도 이 샘물로 고쳤다니까요. 할아버지는 김영감에게 물바가지를 주고는 단숨에 다 마시라고 했어요. 김영감이 꿀꺽꿀꺽 물을 마시던 그때 할아버지는 옷소매에 몰래 숨겨온 파란 부채를 꺼내어 김영감의 코를 원래대로 돌려놓았어요. 정말 내 코가 다시 돌아왔어. 그리하여 할아버지는 김영감의 재산 반을 받아 부자가 되었어요. 이후 시간이 조금 흘렀죠.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좋지만 슬슬 따분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코가 어디까지 길어지려나? 어디 한번 부채질 좀 해볼까? 할아버지는 빨간 부채를 꺼내 들고 붙이고 또 붙였어요. 허허허허허허, 저높이 하늘 위로 올라가는구먼. 할아버지의 코는 계속 길어져 마침내
하늘 위 옥황상제의 궁까지 올라가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본 옥황상제는 화가 나 신하들에게 코를 꼼짝 못하도록 묶으라고 명령했어요. 여봐라, 저 할아범의 코를 나무에 꽁꽁 묶고 혼쭐을 내주거라. 아이고 코야, 코끝이 왜 이리 아프담? 하늘로 솟은 코끝이 아파지자 서둘러 파란 부채를 꺼내 붙였어요.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내려와야 할 코는 안 내려오고 반대로 할아버지의 몸이 하늘로 둥둥 떠오르기 시작했지요. 아니, 이 부채가 왜 이래? 사람 살려요! 당황한 할아버지가 부채를 더 빨리 붙이니까 할아버지의 몸도 덩달아 더 빨리 하늘 높이 올라갔어요. 점점 하늘 위로 올라가는 할아버지를 본 옥황상제는 묶은 코를 풀어주라고 명령하였어요. 고얀 영감탱이, 이 정도 혼쭐 났으면 더 이상 저 부채로 장난은 치지 않겠지. 마침내 묶여있던 코가 풀린 할아버지는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 후로 요술 부채들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글쎄요, 할아버지가 땅으로 떨어지면서 어디로 사라진 건지 지금까지도 찾지 못했다나 뭐라나. 손톱 먹은 쥐. 옛날 똘이라는 아이가 절에서 글 공부를 하고 있었답니다. 똘이는 손톱을 깎고 나면 깎은 손톱들을 아무데나 버리는 습관이 있었어요. 또각. 오늘도 반달 같은 손톱들을 그냥 쓱쓱 털어버렸답니다. 똘이야, 손톱을 아무데나 버린다면 큰 탈이 날 게야. 잘 싸서 버리거라. 주지 스님이 주의를 주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에이, 손톱 좀 버린다고 무슨 일이 나겠어? 사각. 어디선가 갉아먹는 소리가 나는 줄도 몰랐지요. 똘이가 글 공부를 시작한 지 꼬박 10년. 드디어 집으로 가는 날이 되었어요. 신이 나서 펄쩍펄쩍 뛰어갔지요. 아버지, 어머니, 소자 똘이가 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 표정이 영 이상한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아버지, 훌쩍 커버린 아들이 어색해서 그러시죠? 절부터 받으세요. 자, 잠깐. 무난 인사까지 마다하시며 하는 말씀이 글쎄, 우리 아들은 이미 돌아왔는데 아들과 꼭 닮은 자네는 누군가? 에이, 짓궂은 장난치지 마세요. 마침 끽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어요. 아버지, 집에 손님이 오셨나요? 똘이가 뒤돌아보니 글쎄 자기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서 있지 뭐예요. 두 똘이는 서로를 보며 깜짝 놀랐어요. 넌 누구냐? 사람이냐 귀신이냐? 그러는 네가 귀신이랬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진짜 똘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진짜입니다. 설마 몰라보시진 않겠지요? 어머니 아버지는 난감했어요. 아무리 봐도 판박이처럼 똑같았거든요. 그리하여 진짜 똘이 가리기 대회가 시작되었지요. 진행을 맡은 개똥입니다. 똘이 도련님들은 번호표를 붙여주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배꼽 왼쪽에
토끼 모양 점이 있나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못 먹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복숭아! 그런데 모든 질문을 동시에 대답하니까 가족들은 더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진짜 또리는 덜컥 겁이 나 말했지요. 가족 여러분, 10년 동안 글 공부를 했으니 서책을 외워 보이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진짜라는 것을 믿어주세요. 또리는 가장 자신 있는 책을 펼치고 외우기 시작했어요. 군자는 그러니까 군자는 불사 다음이 뭐더라? 그런데 긴장한 탓에 그만 살짝 까먹고 말았지요. 실패! 2번 또리 도련님도 외워보시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가짜 또리가 더 빨리, 더 꼼꼼하게 외는 게 아니겠어요? 옳거니 판가름이 난 것 같습니다. 2번이 진짜 도련님이군요. 아니에요. 제가 진짜입니다. 아버지, 제가 또리예요. 예끼 쏘물러 가거라. 여봐라, 소금 흠씬 뿌려 쫓아내거라. 결국 쫓겨나고만 진짜 또리는 터벅터벅 다시 절로 향했어요. 스님, 저 또리입니다. 오늘 내려가지 않았느냐? 저런, 무슨 일이 있었던 모양이구나. 그게 또리의 이야기를 들은 스님은 새하얀 고양이 한 마리를 데려와 말씀하셨지요. 들쥐가 또리로 둔갑했구나. 오래 산 들쥐는 사람 손톱 100개를 먹으면 손톱의 주인으로 변신할 수 있단다. 그동안 네가 아무렇게나 버린 손톱들을 다 주워 먹었던 게야. 자, 이 고양이를 데려가서 가짜가 있는 방에 풀어두거라. 예, 정말 감사합니다, 스님. 살금살금 집 안으로 들어가자 가짜 또리가 방에서 대자로 누워 단잠을 자고 있었어요. 드르렁 드르렁 코까지 골면서 말이지요. 또리는 방에 하얀 고양이를 풀고 문고리를 단단히 묶었어요. 내 이놈 들쥐야, 맛 좀 봐라. 으아, 고양이, 어머니 아버지, 개똥아 살려줘. 큰 소리를 들은 가족들이 얼른 달려나와 가짜 또리를 구하려 했어요. 우리 아들 또 못 살게 구는 거냐, 이 가짜 또리야? 그때 야옹 고양이 소리에 문짝만한 들쥐가 방 밖으로 떼굴떼굴 굴러 떨어졌어요. 에그머니 쥐! 그제서야 가족들은 가짜에 속았다는 사실을 알아챘답니다. 세상에 겉모습이 같다고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다니. 다시 만난 가족들은 서로를 얼싸안고 펑펑 울었답니다. 보고 싶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또리는 자신의 자리를 되찾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아참, 그리고 절대 아무데나 손톱을 버리지 않았대요. 하늘을 나는 조끼.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청년이 심술궂은 대감집에서 머슴 일을 하며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심술궂은 대감은 하루가 멀다 하고 청년을 괴롭혔지요.
사과가 탐스럽게 열렸으니 어서 따오거라. 네, 야 이놈아, 내가 사과를 따는 바람에 나뭇잎들이 바닥에 떨어져 지저분해지지 않았느냐. 어서 바닥부터 쓸거라. 네, 대감마님. 거참 사과 따오라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바닥만 쓰냐. 일단 사과부터 마저 따오거라. 네. 게다가 심술궂은 대감은 욕심도 아주 많아서 청년에게 일한 값을 제대로 주기는커녕 끼니도 잘 주지 않았지요. 하지만 마음씨 착한 대감의 딸이 아버지 몰래 청년을 잘 챙겨 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이 나무를 하러 산에 갔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지요. 이거 큰일 났네. 해지기 전에 어서 돌아가야 하는데 도대체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겠어. 그때였어요. 청년의 눈앞에서 토끼 2마리가 다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건 산신령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무슨 소리야? 이 조끼가 왜 네 것이야? 산신령님이 내게 주신 조끼인데. 아니라니까. 아니야. 청년은 다투고 있는 토끼들에게 다가가 싸움을 말렸어요. 그러나 오히려 토끼들이 더 크게 싸우자 청년은 점점 난감해졌지요. 얘들아, 싸우느라 배고프지? 이거 줄 테니 사이좋게 나눠 먹고 제발 그만 싸우렴. 청년은 대감딸이 싸준 맛난 주먹밥을 토끼들에게 주었어요. 정말 이거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와, 맛있겠다. 개눈 감추듯 주먹밥을 먹어치운 토끼들은 배가 부르자 어느새 화가 누그러졌어요. 화해해서 다행이다. 이제부터는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잘 지내렴. 알았지? 토끼들은 다시 길을 떠나려는 청년을 멈춰 세웠어요. 도련님이 저희에게 맛있는 주먹밥을 주셨으니 우린 선물로 이걸 드릴게요. 토끼들이 청년에게 내민 것은 조금 전까지 서로 갖겠다고 다투던 조끼였지요. 이건 산신령님이 너희에게 준 선물이잖아. 그리 귀한 걸 왜 나에게 주는 거야? 어차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또 싸울지 몰라요. 그러니 도련님이 가져가셔서 꼭 필요할 때 쓰세요. 토끼들아, 정말 고맙구나. 이건 하늘을 나는 조끼예요. 단추를 모두 채우면 하늘을 날 수 있고 단추를 하나씩 풀면 땅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명심하마. 꼭 필요할 때만 쓸게. 청년은 토끼들과 작별 인사를 한 후 조끼를 입고 단추를 하나씩 채웠어요. 그러자 청년의 몸이 점점 하늘로 오르더니 산속을 금세 빠져나올 수 있었지요. 우와, 정말 신통방통한 조끼로구나. 그렇게 무사히 대감 집으로 돌아온 청년은 다시 단추를 하나씩 풀어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심술궂은 대감이 우연히 그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랐지요. 아니,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는 게냐? 청년은 대감에게 산속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어요. 오호라, 그럼 이게 바로 산신령이 준 신비의 조끼란 거지? 그 조끼 나에게 팔거라. 네? 안 됩니다, 대감마님. 이 조끼는 꼭 필요할 때만 쓰기로 토끼들과 약속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돈을 줘도 안 된다고? 그럼
내 집과 전 재산, 그리고 내 딸과 결혼할 수 있게 해줄 테니 빨리 다오. 대감마님, 정말 청년이 채 거절하기도 전에 심술궂은 대감은 조끼를 휙 낚아채버렸지요. 자, 난 모든 걸 자네한테 줬으니 이제 이 조끼는 내 것일세. 심술궂은 대감이 조끼를 입고 단추를 채우자 천천히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늘을 날다니. 조끼 단추를 모두 채운 대감은 하늘 높이 올라가 여기저기 다니며 즐겼지요. 대감이 한참 동안 내려오지 않자 청년과 대감 딸은 몹시 걱정되었어요. 대감님이 왜 이렇게 안 내려오시지? 그러게요. 설마 다치시기라도 한 건 아니겠죠? 너무 걱정 마세요, 아가씨. 무사히 내려오실 거예요. 하늘 구경을 실컷 한 심술궂은 대감은 그만 땅으로 내려가고 싶었지요. 하지만 그 방법을 듣지 못한 대감은 아래로 내려갈 수가 없었어요. 조끼야, 그만 내려가자. 에이, 왜 안 내려가는 거야? 내려가자니까. 내려가. 내려가라고. 아무리 대감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도 조끼는 좀처럼 땅으로 내려갈 생각을 하지 않았지요. 해가 지고 캄캄한 밤이 돼도 심술궂은 대감은 어쩔 수 없이 하늘을 떠돌았어요. 청년과 대감 딸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리고 여러 날을 기다렸지만 그 후로 심술궂은 대감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답니다. 좁쌀 한 톨로 장가간 총각. 옛날 어느 마을에 약속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총각이 있었어요. 어느 날 총각은 과거 시험을 치르러 한양으로 가야 됐지요. 그러자 친구가 다가와 총각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한양에 사는 내 친척에게 이걸 꼭 좀 가져다 주겠니? 친구가 총각에게 건네준 것은 다름 아닌 좁쌀 한 톨이었지요. 내가 꼭 전해줄 테니 걱정하지 마. 총각은 친구에게 약속하고 서둘러 길을 떠났어요. 어느덧 어둠이 찾아오자 총각은 하룻밤 묵을 수 있는 주막을 찾아 들어갔지요. 하룻밤 묵고 가려고 하는데 방이 있습니까? 그럼요, 있고 말고요. 어서 들어오세요. 총각은 친구가 준 소중한 좁쌀 한 톨을 주인에게 건네주며 잘 맡아달라고 말했어요. 비록 좁쌀 한 톨이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것이니 내일 아침까지 잘 보관해 주세요. 겨우 좁쌀 한 톨이 뭐가 소중하다는 거야? 아이고, 당연하죠. 걱정 마시고 푹 주무세요. 주인은 하찮아 보이는 좁쌀 한 톨을 건네받고 속으론 비웃었지만 겉으론 총각을 안심시키며 걱정하지 말라 했지요. 하지만 주인은 총각이 방에 들어가자마자 좁쌀을 아무데나 던져놓고 사라졌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었지요. 떠날 채비를 마친 총각은 주인을 찾아가 어젯밤에 맡긴 좁쌀을 달라고 했어요.
좁쌀이요? 맞다. 하필 그 좁쌀을 쥐가 먹어버렸지 뭐예요. 어쩌죠? 쥐가요? 제가 귀한 것이니 잘 맡아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할 수 없죠. 그럼 좁쌀을 먹은 그 쥐라도 저에게 주세요. 주인은 겨우 좁쌀 한 톨에 집착하는 총각이 이상했지요. 그러나 완고한 총각의 태도에 주인은 아무 쥐나 잡아서 건네주었어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총각은 쥐를 들고 다시 길을 떠났답니다. 또다시 밤이 되자 총각은 다른 주막을 찾아 들어갔어요. 이번에도 총각은 주인에게 쥐를 주면서 중요한 것이니 잘 맡아달라고 부탁했지요. 에그머니나, 대체 이 징그러운 쥐가 뭐가 중요하다는 게야. 아이 참 보기도 싫은데 이걸 어떻게 맡아달라는 거람? 걱정 말아요. 내가 잘 보관했다가 내일 아침에 꼭 돌려줄게요. 그러나 총각이 방에 들어가자마자 주인은 쥐를 손으로 잡기 싫어 우물쭈물하다 그만 놓치고 말았어요. 그냥 징그러운 쥐일 뿐인데 뭘 안 할 거야? 그렇게 주인은 쥐를 찾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방으로 들어갔지요. 다음 날이 되자 총각은 주인에게 찾아가 맡긴 쥐를 달라고 했어요. 쥐요? 맞다. 아니 글쎄 어디선가 고양이가 갑자기 나타나 쥐를 먹어버렸지 뭐예요. 고양이가요? 그럼 제 쥐를 잡아먹은 고양이를 저에게 주세요. 이번에도 주인은 총각에게 아무 고양이나 잡아 건네주었지요. 총각은 고양이를 데리고 다시 길을 떠났어요. 그러고도 총각은 몇 번의 주막을 더 거쳐갔지요. 그럴 때마다 총각은 자신에게 소중한 것이니 잘 맡아달라고 부탁했지만 누구 하나 제대로 간직해준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고양이 대신 개가 돌아왔고 개 대신 말을, 말 대신 소를 총각에게 주었지요. 드디어 소와 함께 한양에 도착한 총각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소를 주인에게 맡기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 큰일이 생겼지요. 글쎄 주인의 아들이 자기 집 소인 줄 알고 총각의 소를 정승댁에 팔아버렸지 뭐예요. 아하,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대신 저희가 팔려 했던 소를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꼭 그 소여야 하니 정승댁이 어딘지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총각은 서둘러 정승댁으로 달려가 정승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사정 얘기를 들은 정승은 난처해 했지요. 이를 어쩌지? 그 소는 이미 잡아서 먹어버렸는걸. 네, 뭐라고요? 그럼 그 소를 먹은 사람이라도 대신 저에게 주세요. 사람을? 아직까지 소를 먹은 사람이 내 딸뿐인데 내 딸을 데려가겠는가? 그 말을 들은 총각은 무척 놀랐지만 따님을 달라고 당당하게 얘기했지요. 알겠네.
우선 자네 시험부터 보고 얘기하세. 알겠습니다. 정승은 아무리 하찮은 약속일지라도 소중히 생각하는 총각이 무척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총각이 과거 시험에 어떻게 되든 사위로 삼을 생각을 했지요. 드디어 시험을 치른 총각은 당당하게 과거 급제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정승의 딸과 혼인도 했지요. 누구와 한 약속이든, 그리고 그 약속이 다른 사람에게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라도 총각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여 커다란 행복을 찾았답니다. 요술 맷돌. 한 마을에 욕심 많은 부자 영감과 마음 착하지만 가난한 농부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허름한 옷을 입은 할아버지 한 분이 부자 영감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러니 밥 한 공기만 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들은 욕심쟁이 영감이 뛰어나와서 문을 열고 소리쳤어요. 이 집에 영감 줄 밥은 없으니 다른 데 가서 알아보시오. 그러고는 대문을 꽝 닫고 들어가 버렸지요. 할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다른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어요.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그만 길에 쓰러지고 말았지요. 그 모습을 우연히 본 농부 청년은 할아버지를 업고 집으로 달려갔어요. 얼마 남지 않은 쌀을 탈탈 털어 죽을 끓여 할아버지께 드리고 밤새워 극진히 간호했지요. 다음날 기운을 차린 노인은 청년에게 고마움을 전했어요. 내가 가진 것이라곤 이 맷돌뿐이요. 고마운 마음을 이것으로 다 갚을 순 없겠지만 이거라도 받아주시오. 그 말을 남긴 채 할아버지는 휑하니 사라져 버렸어요. 청년은 맷돌을 빤히 바라보다가 빈 맷돌을 빙글빙글 돌리며 말했어요. 맷돌이라 감사하긴 하지만 나에겐 별 필요가 없는 물건이군. 쌀도 없는데 맷돌만 있으면 뭐하겠어? 이 맷돌에서 쌀이나 나왔으면 좋겠네. 그때였어요. 맷돌에서 하얀 쌀이 우수수 흘러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이게 웬일이야? 이거 요술 맷돌이잖아. 그 후로 청년이 맷돌을 돌리면서 돈 나와라 하면 돈이 줄줄줄, 비단 나와라 하면 비단이 줄줄줄 흘러나왔어요. 그 맷돌 덕분에 청년은 부자가 되었고 그 소식은 욕심쟁이 영감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지요. 영감님은 축하해주는 척 청년의 집으로 들어가서 몰래 맷돌을 들고 나왔어요. 이 맷돌만 있으면 난 어디서든 부자로 살 수 있겠지. 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야겠어. 영감님은 먼 곳으로 가기 위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어요. 이 맷돌로 뭘 좀 만들어낼까? 옳지, 소금이 좋겠어.
영감님은 돈보다도 귀하고 쌀보다도 비싼 소금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지요. 맷돌을 돌릴 때마다 맷돌에서 소금이 줄줄줄 흘러나왔지요. 난 이제 부자야! 하하하! 신이 난 영감님은 계속해서 맷돌을 돌려댔어요. 조그마한 배 위에 소금이 점점 쌓이게 되었지요. 잠시 후 소금으로 배가 가득 차게 되자 소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배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모르고 욕심쟁이 영감님은 계속 맷돌을 돌리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배는 완전히 물에 잠기게 되었어요. 으아! 사람 살려! 그렇게 영감님과 맷돌은 함께 바다 밑으로 가라앉게 되었지요. 맷돌은 아직도 바닷속 어딘가에서 계속 소금을 만들어내고 있대요. 그게 바로 바닷물이 짠 이유라나 뭐라나.